참미수님, 제주 제19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 군정의 혼란한 이전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45년 전후로 국내에서는 일제 극심한 감시로 독립운동 세력이 크게 위축됩니다. 그래서 전부 상하이로 가거나 충칭으로 또 옮겨가거나 만주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충칭에 그 임시정부를 가보고 거기서 또 김구 선생이 총을 또 살해 위협을 받으시죠. 정말로 평생을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시죠. 제가 또 이번에 차쿠의 아침을 가서 만주가 굉장히 추운데 그 간도가 굉장히 추운데 왜 그쪽으로 많이 갔을까? 이번에 가보니까요. 땅이 비옥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진족들, 만주족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직접 가보니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운용 주도로 1944년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비밀 결사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1943년부터 추축국이라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무솔리니, 히틀러, 일본 이 세 나라를 추축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때 1943년 미국이 참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침략을 당했던 나라들이 독립이 되겠네? 해방이 되겠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준비를 해. 그걸 알아챈 분이 여운용 선생님입니다. 이때 조선총독부 측에서는 엔도 류사쿠 경무총감을 대표로 여운용과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기울어지는 걸 이제 밀리는 걸 계속 밀려오는 걸 알면서 교섭을 시도를 해요. 여운용은 일본인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는 대신 5개 조 요구를 들어 행정권, 치안권 등의 이양을 약속을 받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받으면 안 됐어요. 그냥 죽였어야 돼. 그래야지 이 친일 세력도 없애고 미국한테도 우리가 안 뺏기. 물론 이제 소련이 밀고 이건 뭐 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이런 모스크바 회담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낄 수 없는 아주 나약한 힘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죠. 조선 총독부는 성급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운용의 요구를 사실상 전부 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망할 걸 이미 1943년 말 44년부터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뇌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해방이 되고 난 뒤 일본인을 돌려보내서는 이건 안 됩니다. 그동안 한민족을 괴롭혔던 일본인들과 그 친일 세력을 전부 그 죄를 물어서 죄가를 치렀어야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국내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다 쫓아내버려 버리니까 다 해외에 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들어갔던 시기 추축국, 내가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일 나치, 일본 패배가 서서히 다가오니까 연합국 측은 1943년 11월부터 카이로 회담은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화민국의 장제스. 요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1943년에는 중화민국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소련이 들어가요. 중화민국이 빠져요. 왜냐하면은 점점 1944년이 들어서면서 소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장제스는 점점 목대통한테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일본 제국을 이 카이로 회담에서 해체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적절한 시기, 즉시 독립을 시켜야지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킨다는 거는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로 이용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절한 시기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이 김구 선생이에요. 이건 안 된다. 1945년 7월 독일 포츠담 회담, 여기서는 이제 누가 빠지느냐 하면 중국이 빠져요. 포츠담 회담에서는 소련, 영국, 미국, 그러니까 중국을 대신해서 소련이 들어왔던 거죠. 이때 재확인을 합니다. 이보다 한 5개월 전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 여기도 이제 미국, 영국, 소련, 1943년 만에더라도 중국이 장제스가 힘을 발휘했는데 중국이 힘을 발휘. 왜냐하면 국공 합작을 하다가 국공이라는 건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합작을 하다가 싸워. 이제 그거 네가 그래 장제스하고 모택통하고 싸워요. 결국은 장제스가 밀리게 돼갖고 대만으로 쫓겨가게 되죠. 어쨌든 이 얄타 회담 이후에 독일 항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련이 일본 전선에 개입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소련이 그냥 거기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이놈의 이 포츠담 회담에서 뭐를 결정하냐면은 미국이 이제 밀고 가니까 소련한테 그래. 니네들 밀고 와갖고 일본을 잡자. 이 바람에 소련이 북한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이 포츠담 회담 때문에. 참 안타까운 회담들이. 근데 우리는 이런 회담에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국제적 이 역량이 없었던 것이죠. 1945년 8월 들어가면서 일본 제국은 말 그대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요거는 좀 별다른 얘기지만은 미국이 그 진주만 공습에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면 도쿄 대공습이라고 그냥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그때도 거의 1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풀이를 단단히 한 거지. 그럼에도 버티니까 이것들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원자탄을 2개를 투하를 한 거죠. 태평양 전쟁을 사실상 정리한 미국은 일본 본토 폭격에 들어갔고 이 종전을 이러다가는 일본도 다 죽고 우리 미군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 의사 출신인데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집에를 가보니까 아내 시신이 부엌에서 발견이 됩니다. 부엌에서 발견이 되는데 정말로 뼈밖에 그거를 그 빠게스에 이렇게 빠게스 이거 일본 말이지 양동이에 담아갖고 그때부터 원폭의 그 얼마나 이 두려운 것인가라는 소설에 잘 나와 있죠. 그걸 경험하고 일본은 손을 듭니다. 이때 소련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죠. 파죽지세로 일본의 괴뢰국인, 여기 괴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꼭두각시라는 뜻이에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점령한 다음 한반도 북부까지 아주 그냥 총알같이 진입을 합니다. 전쟁 말 처절한 혈투를 벌이며 오키나와의 진입에 성공하여 주둔하고 있던 미국은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난 뒤 사흘도 되지 않아서 만주국을 멸망시키고
한반도의 북부로 진입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어떤 불안감을 느꼈느냐 하면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17년 10월 붉은 혁명,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급속도로 공산주의가 확대가 돼요. 근데 미국도 공산주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소련이 밀고 내려오니까 미국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기에 소련군이 정해진 곳에서 멈추지 않고 청진과 함흥을 지나 평양까지 계속 내려오게 되죠.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으로 1945년 8월 11일경에 38선을 거버려요. 미국이 긋는 거예요. 38선을. 소련은 안 걷어요. 한반도 분할론을 소련 측에 제시를 합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분할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은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침 서울 북쪽을 지나고 있는 38선을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볼 교우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38선을 근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이 먼저 근 겁니다. 소련은 사실은 한반도를 끝까지 먹으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이거 아주 예민하죠. 델리케이트하죠. 센서티브하죠. 왜 센서티브하냐면은 미국이 38선을 긋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산치하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하고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관계. 또 반대로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굉장히 예민한 나라예요. 굉장히 예민한 나라고 이 한 민족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베트남이 마지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수단이 갈등이 있었어요. 한 수단에서 서로 내전을 하고 그랬는데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남수단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민족 자리를 서로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갈등 속에 있죠. 갈등 속에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국제적인 정세로 보면은 하늘이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늘이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과 우리가 손잡을 기회가 곧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 나토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기든 휴전을 하든 말든 러시아는 나토를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그 석유 자원을 가장 많이 소비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더욱이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릴 거라고 저는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북극이 없어진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시점이 앞으로 2, 3년 내에 이게 아마 결정될 거예요. 2, 3년 내에. 그러다 보면은 철도도 분명히 열릴 것이고 그 가스 송유관도 분명히 부산까지 올 거고 부산에서 또 일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오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실은 프랑스에서 와인을 생산하면은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적도를 지나서 우리 쪽으로 오면은 오다가 와인이 발효가 돼요. 그래갖고 맛이 없어져요. 원래의 맛이. 그런데 시베리아 철도로 그 추운 데로 쫙 우리나라로 오면은 시간도 3달 되는 거를 빠르면 한 10일 정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인은 맛 그대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요셉이가 좋을래나?
내가 좋을래나? 쌍수환영? 예.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 우리나라의 그 좋은 물건들을 유럽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격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은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통팔달에 우리나라가 정가운데 위치하게 돼요. 정가운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 38선을 근거에 된 아픔이 이번에 저는 뚫릴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련이 전쟁을 유럽 지역에서만 했었는데 동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연합국 승리에 기여한 정도가 아주 작았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38선 여기 넘어오지 마라. 그럴 때 소련이 받아들여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절대적인 역할은 미국이 했기 때문에 소련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게 이제 1845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1845년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은 9월 9일 날 인천에 상륙을 하고 진입을 하고 우리 일본으로부터 정권을 미 군정이 이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록 해방을 했지만은 전혀 어떤 참 해방의 기쁨, 독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미 군정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련은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180배 큰 나라예요. 180배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00배 큰 나라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98배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이어주는 우리나라를 유럽하고 이어주는 가장 좋은 육로는 러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 척을 지면 안 돼요.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물론 미국하고 척을 줘도 안 되지. 그래서 요거를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딱 미국 편이다. 나는 딱 러시아 편이다. 이래기에는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반도 국가가 잘하면은 전 세계를 쥐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나라가 갈라질 수가 있어요. 반도 국가가. 이탈리아가 통일 국가를 못 이룬 게 거의 800년, 1000년 정도 통일 국가를 못 이뤄요. 밀라노, 뭐 베니스, 로마, 뭐 저기 그 밑에 어디야? 소렌토 다 나눠져 있었어요. 1800년 가서야 통일이 됐어요. 이게 반도 국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방 팔방 다 교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석유는 없지만은 바다가 세 면이 바다잖아. 이 자원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왔어요. 이 기회를 정말로 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새로 된 정권은 부산을 그 기지로 삼겠다고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또 이러면 나보고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난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 아니고 조금만 공부를 하면 조금만 이 세계 정세를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이 얇고 넓어야 돼. 그래야만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어. 좁으면은 이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나라를 갈아 마시고. 제가 신부로서는 하면 안 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건 신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이게 선교도 러시아도 할 수 있고 북한도 할 수 있고 전 세계로 내가 여기 지금 잠비아 와갖고 예비자교리 지금 100명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우리 어떻게 보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 한국이 동방의 빛이라는 말이 곧 또 그 빛을 바라는 시대과 같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은 미 군정이 들어와 갖고 발표한 조항이 있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신경질 나는 조항이에요. 이 신경질 나는 조항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생 질문. 브랜드 다행은 네. 지금 남한내에서 반중 정서는 강하지만 네. 반거 정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데 맞아요. 예. 그리고 가능성이 네, 지금 정말로 우리 만식이가 질문을 잘했는데 반중 정서도 안 돼요. 반중 정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2021년에 선진국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들어섰는데 그 2003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선진국 못 들어섰어요. 2003년 이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수출이 환기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을 왜 버려? 큰 마켓이지. 그리고 내가 차쿠의 아침 그 순례를 해보니까 내가 거의 30년 전에 갔던 중국하고 지금 중국하고는 완전히 천지개벽이야. 그 강의도 나중에 이제 또 하겠지만은 옛날엔 더럽고 바글바글하고 화장실 가면 정말로 문이 없어. 다 보여. 일 보는 게 다 보여. 근데 지금은 기가 막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를, 어마어마한 나라를 우리가 반중 정서를 가질 필요 없어. 중국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일본하고도 정가운데 있는데 왜 편을 갈라? 이 국제 정세.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친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힘들었을 때 다른 나라는 다 철수했는데 우리나라는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자동차라든지 또 초코파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LG가 결국은 에어컨 시장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러시아 시장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좀 됐어? 답이? 네. 또 질문 있는 학생. 자,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은 진짜 우리 다볼 학생들은 요 필수 시간입니다. 꼭 들어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